뒷받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급하실 내용이 많네요. 오늘 일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아니지만 최순실 1심 선고 안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최순실 징역 20년 나왔는데 그리고 신동민 회장도 실형 나왔는데 그 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역시 제3자 뇌물죄 아니고 청탁 없고 이렇게 털어줬어요. 면죄부죠, 면죄부. 지금 네. 이재용 재판에 이어서 최순실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두 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데요. 네. 이 같은 점은 뭔가면은 최순실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이재용 그렇죠.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순실 중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예. 삼성에서 이거 뇌물을 줄 만한 이유가 없었다. 예. 그 승계 작업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아니 승계는 지금 승계하고 있는데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예. 놀라운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형식 그 형사 13부 판결이나 항소심 판결 이재용에 대한 판결이나 근본은 같아요. 예. 최순실에 대한 그 판결이나 근본에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도자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 또 차이도 있어요. 예. 차이는 뭔가면은 정유라에게 간 말 36억 말을 인정했어요. 이걸 뇌물로 인정했거든요. 예. 이 차이가 왜 의미 있냐면 만일에 예. 이 김서윤 판사가 최순실을 판결했던 김서현 판사가 며칠 전에 이재용 항소심을 맡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승계작업이라는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라고 판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유라 말은 뇌물이다. 이래 되면 36억이 뇌물로 추가되는 거예요. 72억이 되는 그러면 50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세윤 판결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용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만약에 김세윤 판사가 이재용 2심을 맡았다면 예, 그렇죠. 그때는 근데 다르게 됐을 거예요, 또. 예, 물론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삼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다 이유는 삼성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독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제까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삼성만 봐주는 제가 볼 때는 삼성에 대한 묵시적 판결. 그러니까 삼성을 봐주는 판결이라고 말을 안 하는 삼성 봐주기 묵시적 판결을 지금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 묵시적 삼성 봐주기가 우리 재판부에 면면이 이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사실은 과거에 전두환도 봐주지 않았고 한 번 봐줬지만 그 다음에는 안 봐주고 노태우도 안 봐주고 다 안 봐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만은 이제까지 계속 봐주고 있는 거죠. 삼성은 역대 구속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최초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죠. 최초로. 근데 다시 풀려난 겁니다, 이게.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이전까지 2대에 걸쳐서 구속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3대째 와서 구속은 됐는데 다시 풀려난 겁니다. 만일에 이병철 전 회장이 창업주나 또는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그 정경유착이라거나 뭐 비자금 횡령 등의 여러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제대로 구속되고 처벌받았으면은 그 후대 그 손주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겁나서 못하겠죠. 겁나서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다 풀려나는 걸 한 번도 제대로 구속도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겁없이 이런 우리 집안은 된다 이거예요. 해도 이런 거. 왜냐하면 국어 삶으면 된다 어디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국어 삶으면 된다. 몇몇이 이어오는 집안의 가훈이에요. 국어 삶으면 다 돼. 예. 이때가 다 통했고요. 이번에도 통한 거죠. 그리고 최순실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18년을 받든 22년을 받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느냐인데 이번에 판결을 그대로 우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납득될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오로지 그 강압만 있었고 자기들이 뇌물을 줘야 될 이유가 없었고 또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계 작업도 없었고. 그러면은 정유라에게 36억어치의 말은 왜 줬느냐라는 거죠. 총 72억을 왜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인데.
줄 이유가 없는데 줬다는 거.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논리는 그 이재용 2심 재판부의 논리는 대통령이 무서워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러면은 뇌물죄가 적용이 안 돼야죠. 정유라에게 준 것은 뇌물죄가 아니고 뺏긴 거죠. 뺏긴 거죠. 네. 강탈당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피해자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냥. 그렇죠. 뇌물이 아니고. 네. 그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때린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준 거 아니에요. 비행을 뜯겼다라고 법률 용어로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SK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요구형 뇌물이라고 하는 처음 듣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2심 재판부에서. 이재용. 이게 뇌물은 뇌물인데 저쪽에서 요구를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준 뇌물. 이걸 만들어냈어요. 아니요, 그거는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예. 아니 뇌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네. 뇌물을 준 결과로서 향후에 어떤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든요. 그건 이미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 예.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금 적용을 안 시킨 거죠. 이게 모든 건 그냥 삼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삼성. 막 법리로 막 해석하고 뭐 언론들이 막, 마치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법리적 사유가 있는 것처럼 써주는데 그냥 삼성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설 이유, 기사를 쓸 때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삼성이라서.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최순실 판결 관련해서도 그 가운데 빠져나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잘. 예.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간 건데, 이 재판의 핵심이. 저는 대법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기보다는 귀휴 상태다.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 정의가 삽니다. 잠시 며칠 나온 겁니까, 그봐?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죠. 외방을 나왔을 뿐이다. 올림픽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가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어제 하태경.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태경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 길이 막힐까 봐 좀 일찍 갔어요. 네. 일찍 가가지고 바로 북한 응원단이 네. 경기장의 직사각형이잖아요. 네. 관중석의 4군데 다 나눠서 두 줄씩 앉았어요. 제가 보는 정면에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네. 했는데 갑자기 그 가면을 썼는데 그냥 그 가면이 뭔가 하면은 얼굴 사이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 가면을 착용하는 순간 몸이 아주 이제 그 불균형으로 인한 그로테스크한 그래서 재밌으라고 하는 누가 거죠. 보더라도 웃음을 자아내는 얼굴이 누구만큼 제 옆에 있는 누구만큼 큰 예, 그런 사이즈. 그 정도는 안 큽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몸은 이제 미들인데 네. 얼굴은 XX 라지 정도 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다들 웃었어요. 보자마자. 근데 그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랑 김영남, 김여정 북한에서 온 분들 네. 그분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분들 보라고 무슨 누구 어린 시절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오뚜기 얼굴처럼 보였고. 오뚜기 얼굴. 예.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 어릴 때 얼굴이다. 네.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썼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따지면은 그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소재로 눈을 뚫어가지고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없는 건데. 하태경 의원은 그 눈을 이제 북한의 노동당이 뚫으라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의 결정이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못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소시적에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그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봐도 연상이 안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참고로 소시적에는 또 주사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그 공부도 제대로 했으면 눈 뚫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 공부를 또 하긴 하되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이렇게 그만두는 바람에. 신세대 전략이라고. 예. 이제 북한의 지도부가 신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세대로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남한에서 하는 건데 그 실험을 하태경 의원만 알아본 거예요.
아무한테도 효과가 없고 하태경 의원한테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태경 의원 또 다음 주에 또 한마디 하겠죠. 또 물어봐야지. 아니요, 뭐 다음번에도 이제 남북 교류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것 같아서 예.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하태경 의원 나와가지고 적당히 물러서거나 혹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당이 구멍을 뚫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최고 조는 왜 사진에다 어떻게 구멍을 함부로 뚫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당이 결정한 거라고, 북한에. 거기서부터 제가 빵 터져가지고 계속 듣고만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가나. 우주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놀리겠습니다. 그 공연을 한 거 보면요. 예. 저는 그 삼지연 공연도 갔었고, 개막식 또 리셉션 다 참석을 했었는데. 주요 행사에 다 가셨나요? 다 갔습니다. 네. 삼지연 관현악단 제가 보면서 저는 평양에서 아리랑 저 공연을 네. 15만 명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 3번이나 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예, 그리고 만경대 예술단 이런 네. 그런 공연을 참 많이 본 사람인데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절제자제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눈치 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럼 굉장히 맞춰줬다고 가사도 바꾸라니까. 예, 가사도 바꾸고 곡 선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심지어는 미국 눈치까지 봤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노래도 3곡이나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요? 예. 원수의 나라 미국에 대해서요? 홍화의 골짜기라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레드리버 밸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미국의 오래된 팝이죠, 사실은. 그런 노래, 그 다음에 올드 브렉조 있죠. 예. 그걸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흑인 영감조. 제목이. 맞는 말이네요. 예, 맞는 말.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의 아주 대중적인 그런 노래들까지도 레퍼토리에 집어넣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가사 중에 이제 북한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걸 또 바꿨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거는 남북 간의 사전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 때문에 남측에서는 그 곡 빼라라고 요구하니까 빼지 않고 가사를 그럼 바꾸겠다. 가사를 바꾸겠다. 그래서 태양이라거나 이런 그렇죠. 특징을 김일성을 상징하는 연상시키는 이런 걸 다 뺐는데 그런 걸 뺀 사람들이 얼굴을 갖다가 김일성 얼굴로 해서 가면 쓰고 이렇게 나타나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 중국에서 중국 어떤 행사였죠? 중국 행사에 가는데 북한 공연단이 노래를 빼거나 하라고 했더니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냥 그때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북한은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원래. 그런데 다 맞춰줬거든요. 실제 이번에 공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런 걸 전혀 보도하지 않고 가면 같은 걸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속상했을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노력했는데. 또 하나 과거에 없었던 예가 뭔가면은 이제까지 남측에 와서 공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예술단이 가서 또 공연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남측을 방문했던 공연단이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김정일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칭찬받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삼지연 관현악단 전원이. 맞습니다. 전원이 단체 사진을 김정은 지도자와 함께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휘자가 이제 옆에 앉고 김정은 바로 옆에 앉고 해가지고 전체 단체 사진 찍은 보도를 봤는데 그만큼 이번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는 정성을 쏟았다. 맞습니다. 실제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북한이 많이 양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동생이 내려와서 말하자면 최고 권력의 여동생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 부르는데 기립하고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정말 많이 양보했어요. 예의를 찾아온 손님답게 예의를 차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꾸로 제가 아침마다 여기 새벽에 올 때마다 YTN을 듣거든요. 그러면 YTN은 북한 공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냐면 냉랭한 남한 민심이 위축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요.
아예 그렇게 깔고 들어갑니다. 아예 그 공연이 실패했다 혹은 우리 남한에서는 그들을 반기지 않는다고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정사실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잔치가 누구 잔치입니까? 우리 잔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개막식 때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깃발은 태극기였어요. 맞아요. 가장 큰 깃발이었고 가장 먼저 개양되었고 올림픽 깃발은 그 개막식 끝날 때 개양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태극기만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인데 그럼 고맙죠. 그 단일기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태극기가 개양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단일기가 개양이 안 됐죠. 그러니까요, 거꾸로. 예. 단일기는 몇 분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하면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어찌나 난리를 쳤던지 그거 보면서 저는 화가 났었어요. 자, 이거가 오면 평양 올림픽이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시간 가까이 그 체제선전은 대한민국 체제선전한 거죠. 사실은 언론은 진짜 크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단일기 때문에 평양 올림픽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할 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사실은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 뉴스를. 그런데 똑같이 취급하니까요. 완전히. 실제 개막식을 본 세계의 어떤 누구가 그것 때문에 다 평양 올림픽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단일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도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평양 올림픽이면은 인공기가 휘날려야죠. 이전에 논란이 됐던 게 실제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는 건데 그 논란을 계속 보도해 주니까 정말 논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뉴스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태극기가 먼저 들어오고 태극기가 유일하게 개양되는데도 다른 깃발이 개양되는 것처럼 또 인공기를 휘날리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배지를 달고 저는 배지 단 사람도 이번에는 못 봤어요. 배지도 뵀어요. 맞아요. 예전에 꼭 배지 김일성 배지나 이렇게 달고 왔었는데 배지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좀 이번에 배지 달고 나타났어야죠. 예.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2명 배지 딱 달고 나타나가지고. 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겁니다. 복잡하고. 결국에는 정상회담 안 하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이제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초창기에 이제 미국은 이제 압박이냐 대화냐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압박이다.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꺼려하고 대화 때문에 압박이 손상될까봐 효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참석한 펜스의 얼굴에서도 그렇죠. 태도에서도 많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펜스는 이마에다 압박이라고 쓰고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올림픽 과정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 보여준 태도는 이건 약간의 희망도 섞여 있는 관측입니다만은 압박과 대화가 병존하는 동시 진행하는 걸 미국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압박 없이 대화만 가는 거는 일단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서로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핵 동결할 거냐 핵이라도 동결해야 뭘 안 한다라고 저기서는 군사훈련 안 해야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과 조건이 이제 엮이기 때문에 진행이 하나도 안 되죠. 압박과 대화가 병행한다면은 중간 어느 지점에 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그 정상회담이 8월이냐 아니면은 구구절 이번에 신년사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신년사에 2개의 큰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 김정일 신년사에 하나가 이번에 올림픽이고 평창 올림픽이고 하나가 자기들 그 건국 한 구구절이거든요. 9월 9일인데 그 두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충돌이나 대립을 갖다가 이제 해소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구구절 전에 있거나 8월 15일 경에 아니면은 구구절 이후에 있거나 직후에 올해 연말에 이렇게 될 터인데 이까지 상황 관리가 가장 힘들고요. 엄청난 방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략 중간 목표는 핵 동결로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핵 제거, 비핵화로 가는 이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운전해서 갈 거냐. 북한도 다루기 어렵고 미국도 다루기 어려운데 또 국내 민심도 또 다루기 쉽지 않죠. 보수 정당이 또 사실은 사사건건 북한과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북핵 포기를 얘기하지 않는데 대화에 응하는 것은 또
북한이 이용당하는 거라면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100%죠, 100%. 중요한 거는 네. 미국과 현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잘 해서 인식의 어떤 기반, 죄송합니다. 인식의 그 공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볼 때 뭐 자유한국당 떠드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자유한국당 거의 마지막까지 아베하고 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베 같은 얘기를. 그건 뭐 맞죠.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미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미 중에 어디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훈인가 보죠, 훈. 한미 훈. 어쨌든, 그리고 또 일본 돌아와서 자기들끼리는 그게 내정간섭, 어떻게 내정간섭이냐 자기들끼리 떠들죠. 그걸 또 중앙일보가 다섯 스필해줍니다. 일본이 화났다고. 화나든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화난 것이, 그거는 질환으로 취급해야지.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 취급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자, 현안 한 가지만 또 짚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출범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 재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대표를 안 맡았어요. 이거 왜 안 맡았을까요? 그건 안 맡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못 맡은 거죠. 못 맡았다? 왜냐면은 네. 그 국민의당 과거 국민의당 안에서 그 이른바 중재파들이 네. 통합 함께하는 네. 함께하는 조건으로다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물러나는 시간을 네. 그 통합 전이냐 후냐 가지고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물러난다는 걸 약속을 받아낸과 동시에 통합 직후에 물러나는 걸 양해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이 물러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은 물러나는 건 하나 현실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상태에서의 뭐 전략이나 뭐 대응이 있겠죠. 일부 해석,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차피 크게 뭐, 눈부신 결과가 나올 건 아니니까. 그때, 대표가 되면은, 유승민 대표 혼자 대표가 되면 어쨌든 책임지고 물러갈 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근데. 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예.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이 까마귀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자, 남의 당 얘기는 좀 조심스러우셔. 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예. 바른당 얘기는 바르게만 하셔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쓰십시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복지 정책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네. 최근, 그렇게 제동이 걸렸던 정책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당시 피해자, 예. 당시 피해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당시 복지 관련 뉴스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 네. 못하게 하면 막 들어눕고 그러셨죠. 네. 저번 주정동이 원래, 뭐 그런 거 했는데. 네. 밥 안 먹고 막 들어눕고 막 해달라고 해. 단식, 막. 네. 많이 했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광화문에서 들어누우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들어누우셨죠? 열하루 들어 있었죠. 네. 네. 보통은 단식이라 표현하는데 전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운 게 낫네요. 네. 생떼를 쓰는 거죠, 막. 해달라고 막.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불합리하게 우리를 대우하니까, 생떼라도 써야. 그쪽도 어차피 논리적으로, 예. 앞뒤가 딱딱 맞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앞뒤가 딱딱 맞는 말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정부의 그런 태도 충분히 이해하죠. 그들은 원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편익보다는 자기 세력, 개인적 이익 또는 감정이 우선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하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된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일부러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때 들어누웠는데 뭐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뭐 아니 정책 자체는 뭐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효과 있었죠. 이재명이 누군지 알게 됐죠. 그렇죠. 네. 저 들어놓은 사람 누구야? 이런. 그 정도 효과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상교복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무상교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교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이제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고 학용품을 이제 무상급식은 이제 굉장히 급식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의무 교육 또는 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아, 중학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중인데 박근혜 정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무조건 다 막았던 거고, 그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측은 중학생 교복은 동의를 했는데, 근데 고등학생 교복은 1년 내내 계속 막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마지막 반대 이유가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아, 였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동의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용. 우리는 반대 아니다. 뭐 이런 이건 지자체가 결정한 일이다. 그렇죠. 예. 네. 뭐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다시 임시에 소집해서 요구해볼 생각인데요. 이제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 걸림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정부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의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니까 이유가.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론들이 물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했던 논리는 뭐였습니까? 뭐 처음에는 돈이 없다. 뭐 또 그 다음에는 성남시는 돈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다 마련해놨는데 지금도 한 300억 이상 또 남아 있거든요. 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만 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미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이유가 정부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이 스토리가 그렇게. 네. 근데 뭐 이유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임시회 요구해서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할 텐데 어떤 결론을 낼지는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의 걸림돌 없었는데 무상급식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교복도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은 교육 자체가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 좀 더하면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 계획 중에 고교 무상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 그런 얘기해요. 교복을 없애버리지 그러냐 이런 반론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교복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교복을 없애면 학교에서 그야말로 일종의 패션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패션쇼. 문제는 돈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 사이에 자산. 오히려.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교복을 입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국 중학교가 다 교복을 입어요? 의무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입고 있죠. 그런 이유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교복을 입자고 그래요. 교복 자율화가 됐다가 다시 그렇게 돌아갔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아하. 그래서 교복을 대부분 입는다. 그러면 그 교복은 학교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똑같은 교복,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복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까? 싼 교복, 비싼 교복? 그럴 수 있죠. 소위 이제 비싼 뭐라 그러냐, 상표를 붙인. 비싼 천을 쓴다든가 상표를 붙인. 상표 때문에 주로 그러죠. 약간 맵시가 다른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주로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상표를 붙였냐. 예를 들면 뭐 선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 것이냐 아니면 뭐 중소기업 것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품질 차는 크게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기억해 봤어요. 교복을 다 지급해야 된다면 현금으로 줘서 사게 하는 것보다는 교복 생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복을 골라 입게 하자. 저희 성남시는 이미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 만들어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성남의 교복 생산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알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생산 원가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대기업들이 받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성남시에서 해결이 되고 그 성남시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학생들이 다 지급하는 것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무상급식이 그랬듯이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 부담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닙니까? 보통은 시군들처럼 재정이 어려운 지역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경기도에 6만 명대의 군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거기는 1인당 예산이요. 한 5, 600만 원씩 됩니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30억 가까이 들지만 거기는 학생이 몇 명 없잖아요. 기껏해야 제복이나 한 4, 500명? 그 정도면은 30만 원씩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3, 4천억 예산 중에서 2억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로 포장 엉뚱한 지 하나 안 하면 간단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죠. 실제로는 그 돈을 거기 쓰는 게 아깝거나 그런 생각 안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나는 했다. 되죠. 아니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청년배당도 예를 들면 1인당 100만 원 24세에게 주는데 연간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군 단위에도 보면 그 청년 24세 되는 사람이요 한 400명, 3,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3, 4억 정도 아닙니까? 못하는 건 사실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시장님, 그 교복은 알겠습니다. 네. 교복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반대해서 제수했었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남경필 지사한테 듣기로 하고요. 왜 제수했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안 하기로 하고.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한선 5,500이 있었는데, 그중에 1,800억을 현금으로 시민들한테 주겠다. 네. 이거 획기적인 뉴스긴 한데, 굉장히,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생경한 로직입니다. 지자체가 공영개발로 돈을 환수했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성남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교복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혜택을 준다가 아니라 현금 줄게! 이게 있었던 일입니까? 다른 나라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알래스카주는 석유 자원이 많으니까 석유 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든 다음에 1년에 1,000불 내지 2,000불씩 개인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소위 기본소득이죠. 조건 없이. 개념은 기본소득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누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로 땅값이 몇 배씩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 개발 이익을 누가 갖느냐? 지금까지 다 업자가 가져갔죠. 정치인들이 끼고 부정부패가 됐는데 이 5,503억 원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 그 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고 압력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LH가 하고 있던 걸 뺏어서 민간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제가 재수없게 당선되는 바람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다 시로 환수했죠. 근데 이 5천 돈을 남겼어요. 5,500원 남았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성남시의 3년치 가용 예산입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은 건데. 누군가 먹을 돈을 시가 빼준 거죠. 시가 가져온 거잖아요.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를 시가 공영 개발한다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엄청나게 반대했죠. 관련 업자들도 엄청나게 싸우고. 그게 말할 것도 없고요. 음해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거는 예를 들면 본시가지에 공원을 사서 만들고 있어요. 그 도심에 엄청 비싼 땅 사가지고. 그것도 하고, 터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1,800억 정도는 원래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런 데 쓰고, 빚 갚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 빚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갚을 때 더 없고요. 없어요. 잘난 척 하실 만하네. 잘난 척 하죠. 저희 현금을 한 5,200억 정도 갚았으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요. 근데 이미 3분의 2 정도. 성남시에 빚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요.
9억 남았어요, 9억. 근데 그건 정부에서 원래 대신 갚는 거여서 우리 빚이 아니고요. 근데 5,500억 중에서 3분의 2는 이미 그런데 썼는데. 네. 그래도 남았어요? 그리고 1,822억이 남았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네.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네. 생각해 봤죠. 근데 이거는 1,200세대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잔알작떡이라고, 이게 정치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좀 체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구당입니까? 아니면은 1인당? 1인당 얼마? 기본소득 개념이니까요. 100만 명쯤 되니까, 18만원 정도고. 이거 성인에게만 줍니까? 아니. 미성인, 왜냐면 이게 이념이 뭐냐면요.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생긴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성인만 가질 이유는 없죠. 왜냐면 성남의 주인은 성남 시민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럼. 그거는 제한을 좀 하죠. 그거는 제한을 해야죠. 영역주인데, 네. 예를 들면 뭐, 1년 이상 또 3년 이상 거주 이런 건 해야죠. 네. 왜냐면 이거 보고 이사 오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개 한 20만원 정도. 1인당? 가구당 한 뭐, 60에서 한 7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구수에 따라가겠지만. 네. 4인 가구면 80만원, 5인 가구면 100만원이네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처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하죠. 예. 왜 돈을 주고 그래, 이런.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없애는 것이긴 한데, 이건 세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니고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세금 외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예를 들면 장기 투자에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 수입이라서 일종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소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저금해놓고 이자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예산의 원리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저축하고, 이자를 따먹는 것도 안 됩니까? 그거는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올해 세금을 낸 사람이 올해 혜택을 봐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 한번 모집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면. 물론이죠. 1,800억으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모해 보시죠. 성남 시민들.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시장의 현재 안은 배당이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그 배당도 지역화폐를 주면 지역경제가 살 거다. 저희는 지역화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이 아닌데, 뭐 이걸 그 전문가의 용역도 뚫고 시민사회에 던졌으니까, 여기 반대 의견도 나오죠. 반대 의견 결국 최종 결론은 다음 시장쯤에서 최종 결론 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시장님으로 있으신 동안 이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면 올 연말이 돼야 비로소 현재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백수. 아까네. 내가 넘어갔네요.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성남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네요. 전혀. 그렇죠. 예,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들어놓을 수는 있죠. 그거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3년을 임기 남긴 상태인 시장이나, 3개월을 남긴 사람이나, 3일을 남긴 사람이나 시장이는 똑같아요. 현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의회도 동의해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들이 좋은 게 많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들어눕는 수준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고요. 이 불평등과 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은 지대입니다. 소위 불로소득이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됩니다. 자,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벌써요?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끝냈어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만큼 이 코너명에 맞는 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핫한 가면 하태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핫이라기보다 파이어, 불이 났죠. 거의 뭐 화제가 났습니다. 네, 가면 하태경 선생. 네.
저보고 비슷하다고 정청래 선수는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뉴스 공장에 나올 시간을 일부러 맞춰서 이거 일부러 폭탄을 터뜨리신 게 아닌가. 김일성 감염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상당히 귀가 간지러웠는데 하루 참았습니다. 오늘 다 풀려고. 오늘 다 풀려고. 자, 일단 이제 주장부터 해보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10초짜리 설명을 드리면 북한 응원단에서 이제 가면 하나 썼는데 맞습니다. 응원 도중에 그 가면의 얼굴이 김일성이다. 이다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런 주장을 강하게 매우 하셨죠. 제가 저는 이제 북한한테 이렇게 따진 건데 제가 놀란 거는 청와대, 통일부, 민주당이 떼거지로 저한테 덤벼들더라.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 니들이 대답해라 이런 의혹이 있다. 아니, 이런 주장이 응원단에서 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걸 왜 북한에서 답을 합니까? 응원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북한을 잘 모르시는 게 잘 모르시는 게 북한이 답변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거는 그만한 사안이 안 된 거죠. 그쪽에서 보기에 이거 아니죠. 그만한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는 가면을 안 들고 나왔죠. 아니, 제 이야기를 존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통일부가 미남 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제 주장을 반박한 게 아니에요. 제 주장을 오히려 도와준 거예요. 옹호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네. 북한의 최고 미남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기준에 따라 다르죠. 북한은 하나의 기준밖에 없죠. 북한의 최고 미남은 최고 미남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일성이기 때문에 미남이라고 그렇죠. 한 말은 와 대단한 논리네요. 대단한 논리가 아니라 북한이 그래서 수령 사회인 거예요.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미남이죠. 문재인 대통령 미남이죠. 계속 우겨보십시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미남이죠. 그 미남이라고 하면 문재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죠? 미남이죠. 왜냐면 지지자들은 좋아하고 뭐 흠모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잘생겨 보여요. 약간 실제로 약간 미남. 논리인데 이건. 북한은 더한 거예요. 실제로 김일성 젊은 시절 사진 보셨죠? 북한에서 미남이라고 하면 오로지 김일성 오로지 김일성이 아니라 최고의 미남. 최고의 미남. 다양한 미남들이 있지만 최고의 미남.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을 한 사람의 사진을 다 같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 아니 뭐 그쪽에서야 말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리영호라고. 그러니까 리용호라고 하면 네. 뭐 한국에서 일각에서 나온 건데 통일부 공식 입장도 아니고 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오늘 페이북에 띄울게요. 네. 그 가면 사진, 네. 리용호 사진, 네. 젊을 때 김일성 사진 세 개를 비교해놓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리용호라 그러나? 인정하세요. 잠시 잘못 아니 했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 리용호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두 파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분은 특정인이다. 네. 그래서 리용호 나오고 또 한 사람 누구 나오냐면 김일성 대역 배우다. 대역 배우다. 김일성 대역 배우면 김일성이지. 네,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그지?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주장은 이거 오늘 방송 끝나게 되게 계속 주장하실 거죠? 여기서 하고 내가 주장 안 해요. 왜? 내가 잘못 판단한 대승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있는 동안 왜냐면 북한이 수용을 했는데 내가 뭐 떠들 필요가 있나요? 수용이라는 건 김일성 가면이라고 수용한 게 아니라 안 들고 나오잖아, 적어도. 국내에서 괜히 시끄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이 아닌데도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그래서 바꾼 거죠, 그냥. 그건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인터뷰 해보시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네. 자, 이게 이제 근거 1, 북한에서 미남이라고 하면 바로 김일성을 의미한다. 최고의 미남은 김일성이다. 알겠습니다. 기성세, 특히 북한 기성세대에게는, 알겠습니다. 집권층에게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론을 펴는 사람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예. 특정인이다. 특정인이다. 근데 특정인은 지금 김일성 대역 배우다 하는 건 김일성이고, 예. 그다음에 특정인이 아니고 예. 그냥 미남이다. 잘생긴 얼굴이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제 주장을 반박한 게 아니라 제 주장을 도와준 거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에서 미남이라고 하면 곧 김일성을 의미한다. 최고의 미남은 그냥 미남이 아니라 실제로 김일성 잘생겼어요. 20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김일성 크고 잘생겼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김일성 찬양했네 내가. 그러니까 고무 찬양. 지금 단위 시간당 용문자가 기록을 깨고 있어요. 뭐 기록 깨면 톤당 100개씩 막 쏟아져요. 홍준표 대표 기록을 깹니까 오늘? 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놀랍네요 숫자가. 공장장님 방송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어떻게 수령님 얼굴에 구멍을 뚫냐.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공장장님 눈에는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일성 가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북한에서. 이거 있다. 답변해. 공장장님 눈에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눈구멍이. 아니, 눈에 구멍은 없죠. 눈구멍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눈구멍이 있죠. 그게 동공입니다. 아니, 실제 구멍이 뚫린 건 아니잖아요. 안에 뚫려 있죠. 막혀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막혀 있는데 안에 구멍이 있죠. 그게 눈구멍이고, 눈구멍을 다른 말로 하면 동공이에요. 공자가 구멍 공자예요. 네. 그러니까 3차원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걸 2차원으로 형상화하면 구멍이 당연히 있어야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구멍을 누가 뚫었어요? 누가 뚫었습니까? 그거 가면 만든 기계가 뻥 뚫었겠죠. 네. 찍어가지고 프레스로. 당에서 뚫었죠. 노동당에서. 아니 북한 사람들 당에서 북한 저도 북한 연구하지만 노동당에서 뚫었죠. 결정을 해가지고. 노동당에서 좋아. 이것은 김일성 최고조는 김일성의 가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아니라 노동당에서 직접 뚫기로 했어. 이거. 왜냐하면 그 가면 제작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작 결정을. 온 응원단 개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응원단 개개인이 야 지금부터 뚫기 시작해 막 뚫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면 만드는 것을 뚫었겠죠. 그러니까 기계로. 결정을 누가 했냐고. 기계로. 이번에 한국에 내려와서 이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네.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결정했습니다. 왜 김여정이 결정했냐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지만 구멍을 뚫어도 좋아. 그렇지. 아니 구멍 안 뚫으면 쓰는 사람이 답답하잖아. 아니 수령님이 인민들을 생각하는데 이미 역대 누적 문자 돌파했습니다. 오늘 2배 갑시다 그럼. 아니 논리가 너무 재밌긴 하네요. 계속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결정했고 당이 결심하면 인민은 한다가 북한 철학이에요. 당이 가면에 구멍을 뚫기를 결정했기 아니 가면에 구멍을 안 뚫으면은 장군님 입장에서 얼마나 인민들 답답하게 하는 거야. 이거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북한 거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이 부분은 이제 북한 전문가분들이 혹은 탈북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건데. 탈북자도 잘 모르는. 네, 잘 모르는 건데 제가 지적을 합니다. 뭐가 있냐면 탈북자분들은 맞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그런 응원 도구를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못 본 겁니다. 한 번도 북한 안에서는. 못 본 건데. 북한에서는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 안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북한 바깥에서 다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박한 논리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이런 거? 저도 북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멍을 당이 뚫었다. 당이 뚫었지. 선녀가 뚫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얼굴 구멍 뚫어 이렇게. 재밌다. 지금 어디까지 했나?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금지되는 게 북한 바깥에서는 금지 안 되는 게 있다. 그 예를 들어서 그게 가면이다. 아니 가면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국 노래 12곡 불렀어요. 평창에서 12곡 불렀는데 그중 10곡이 북한에서 금지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북한에서 부르다가 5분 만에 천통이 났어요. 천통이. 북한에서 부르다가 감옥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친구를 둔 탈북자분이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금지곡이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요번에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 제가 그거 물어볼게. 아이돌이 한국말은 뭡니까? 글쎄 우리 그냥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셨고. 아이돌이 영웅 뭐 우상화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우상, 영웅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상이 우상. 우상. 북한의 우상화, 김일성 우상화가 아이돌라이제이션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리고 북한의 아이돌은 김일성이다? 그쵸. 그런데. 영어도 동원하시고. 우상화가. 지금. 김성태 돌파. 모든 기록을 다 돌파했어요, 모든 기록을. 김영만의 문재인 돌파. 진짜. 모든 기록 1,500통이 왔어요. 불났네. 그러니까 요 얘기 내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하려고 하다가 하도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박수! 요 이야기까지 합시다. 지금 다들 박수 치고 난리 났다니. 치기로 경신했기 때문에 너무 신박해요. 와, 저는 이거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당에서 결정해서 구멍을 뚫었다. 이게 진짜 대단한 논리거든요. 아, 그렇지. 아니, 북한 사회 지금 구조상 누가 구멍을 뚫겠어요? 그럼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동의한 거예요. 어떻게 동의 안 했는데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까지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 네.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북한의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교육받았죠. 네, 해외에서. 네. 그래서 수령화로 세뇌돼 있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김정은이 굉장히 파격적인 정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일은 허용하지 않았던 핸드폰을 북한 안에 허용을 해서. 아, 그래서 가면도 허용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신세대 우상화를 한국 와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상화 방법이 아니 아이돌인 거지, 아이돌을 우상화할 때는 신세대 우상화를 한국에서 실험한 거라고? 실험은 북한 안에서는 이런 실험을 못 해요. 야, 충격을 받기 때문에. 대단한 논리네요. 근데 이번에 그 가면 들고 응원한 거 북한에서 안 틀어줍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알겠는데, 의원님은 묘한 매력이 있네요. 예. 뭐랄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똑같은 경우를 당한 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한 가지만. 질문해보세요. 네. 이제, 그게 진짜 김일성 가면이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북한 응원단이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예. 고은아이라고 그랬죠. 예. 어쨌든 북한 응원단에서는 김일성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김일성 가면을 쓰고 왔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북한 응원단들은 시키니까 한 거예요. 당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탈북자들 네. 100에 100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랑 제일 닮았나? 김일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가사를 보면 남자가 복순네 집 앞에 지나가면서 몇 달째 휘파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남자들 이렇게 가면을 쓰는 대목도 보면 딱 여기서부터 불러요. 가면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탁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몇 달째 울었다. 몇 달째 복순네 집을 지나가다가 가슴이 설렜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집 앞에서 휘파람 부르고 이제 구애를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남자가 휘파람 부르는 건데, 그럼 이 내용대로 하면 북한 여자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복순네 집 앞을 김일성이 지나가다 가슴이 설렜어. 몇 달 동안 휘파람 부르고. 그런데 그 노래를 우리 남한에 와서 여자 아이스 하키 팀한테 김일성 가면을 쓰고 김일성이 복순네 집을 지나다가 휘파람 몇 달째 불렀는데 가슴이 설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타까워 이런 내용을 응원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두가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김정은이 아버지랑 다른 게 예. 신세대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신세대 아니, 김정은은 연애 안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연애했겠죠. 김일성은 연애 안 했겠어요? 저는 사실 뭔가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의원님이 워낙 신박한 논리. 노동당에서 구멍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도 이제 보수화된 거야. 보수화된 거야. 김정은이 훨씬 혁신적인 것이고 북한 안에서는 이런 실험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늘에 있던 김일성을 네. 땅에 민중 속으로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이런 알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거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저 때문에 실험이 좌절된 거지. 실험이 좌절된 거다. 이거 끝까지 밀고 가실 거죠, 이거. 아니, 오늘로 끝이지. 왜냐하면 뭐 네. 또 가면을 들고 나오면 모를까. 뭐 북한도 알아서 김일성 뭐 가면 안 들고 나오는데. 저희가 10분 동안 2,500통을 연 건 처음이에요. 이건 신기록, 세계 신기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저히 누구도 깰 수 없다고 봐요. 그럼 오늘로 이제 끝낼까요? 대미를 장식합시다, 오늘. 저는, 이거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하다가 너무 놀라운 논리로 들으니까, 아니, 그만큼, 네. 김정은이 파격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 김여정이 제가 볼 때 임신 한 5개월째 됐어요. 그런 사람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죠.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만큼 정성 들여서 왔고, 정상회담을 간절하게 하고 싶고,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앱도 있어요, 따로. 예. TBS 방송 앱도 있거든요. 거기도 몇천 개도 따로 왔다고 하네요. 이걸 누가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그냥 기록 달성에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김일성 가면이 맞았다라고 나중에라도 예,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는 논리는 굉장히 허접해요. 내가 좀 이렇게 아니 그렇지 김일성 가면이 아니면 누구냐라는 걸 아무도 못 밝히고 있고 그냥 미남이라 그러면은 북한의 최고 미남이 김일성인데 그 논리를 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알겠어요. 예, 그렇게 예, 이제 뭐 항의 전화까지 오는 모양이에요. 예, 전화 아마 당에서 그만하라고 그러는 전화 아닐까. 하태경 그만해! 당에서 전화 온 게 아닐까 싶은데 맞죠? 내용이 그거?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웬 장관님이 보내셨나요? 장관님이요? 예.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가면 논란을 알겠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 예. 가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지금 이제 당을 합치면서, 당대표는,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주장한 대로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선거 대표는, 때까지. 네, 안철수 대표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백의정 선언했죠. 말이 좋아 백이성문이지.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눈에 띄는 그런 큰 성과가 내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당이 만들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당대표가 지게 될 텐데. 그럼 유승민 대표는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이렇게 주역이 됐으니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상처 없이 있다가 쑥 나와가지고 그 당을 그때 접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걸 왜 받아주셨어요? 어쨌든 본인은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출마하시면서 대표를 해줄 같이 하기 어렵죠.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여기서 당내. 근데 뭐 안 대표 의지가 강력하고 합치면서 좀 불만도 생겼죠, 여러 가지 뭐. 불만이 저는 사실 별 불만이 없고 네. 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특히 민평당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 가면 논란으로 그 가면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그 가면을 쓰고 다니세요. 어딘가에 그거 쓰고 나타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의 사진으로 한 장에 남아서. 근데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 이야기가 맞았다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네. 알겠고요. 말씀드리지만 5,000개 돌파했어요, 저희가. 5,000개 합쳐가지고. 야, 대단히 이 신기록 누구도 깰 수 없는 어디 기네스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앱 다운됐어요, 아예. 더 이상 안 됩니다. 앱 다운. 염색해야겠네, 이제. 자, 세계 신기록 경신하신 가면 하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서 이 건 관련해서는 거의 여기까지 단독 드리블로 밀고 왔다라고 말해도 좋을 박용진 의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짧아서 나오셨어요. 굳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인이 한 건이기 때문에. 일단 법제처 결정부터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했는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법에는요,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금융실명법이 금융실명제도가 공포되기 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원금의 50%를 다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놨던 돈은 절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20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희가 몰고 몰아봤더니 27개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 중 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다시 말해서 금융권의 적폐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매기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금융위원회가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고 덤볐죠. 금융위도 안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도 미정부작 그러고. 예,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법제처로 넘겼어요. 해석을. 법제처가 이호여사에 대한 해석을 내렸고 방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는 너무 당연하다. 그거는 뭐 일반인의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를 지금 십몇 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십몇 년이 뭡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이게 2008년에 알려진 거니까 지금 10년. 네, 알려진 지 이후로도 10년. 그리고 금융실명법이 도입된 지는 24년,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다니까, 이게. 그리고- 삼성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지난 10월 16일 날 이 문제를 우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똑같이 버티고 왔으니까요. 엄청난 삼성 감사기와 시간 끌기의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써 있고요. 법에- 너무나 당연한 법이 일인데 20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과징금. 과징금 내라고 써 있는, 숨긴 돈 절반 내라 써놨거든요. 안 내놔요, 그냥.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이 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법을 운영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사회에 이른바 금융실명법이 안착돼서요. 내 돈 내 이름으로, 남의 돈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돈 내 이름으로 하고 세금 제대로 내고 하라고 하는 그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은 부서가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예요. 아니, 근데 이런 그 데서 제일 금융위원회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 대신에 그거 안 내도 된다고. 법에 써 있어요, 내라고. 네. 아이고, 이게 이제야 정상적인 결정이 10년 만에 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또 답답한 건 뭐냐면 이 확인이 법제처 확인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당국이 그거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장들이 개설돼 있던 은행들이 예. 그거 10년 지나가지고 기록이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올까봐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2008년 특검 당시에요. 삼성증권에 있었던 그 관련 계좌들은 삼성증권에서 파기해버린 걸로 네, 파기 알고 일부 있고요. 했고요. 예. 그리고 그때 27개 진짜. 계좌 중에 삼성증권 게 도둑놈들. 3개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른 은행 의원님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걷잖아요, 일반인들. 도둑도 있고요. 도둑에 대한 방조범도 있습니다. 이게 공범이죠, 공범 이 정도면. 예, 하수인. 협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수인들. 엄청 큰 도둑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는지. 근데 제가 여당이니까 네. 정부 측에 대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럼 도둑놈 주변에, 내가 말할게요. 예,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 제가 말은 조심하겠으니 공장장께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도둑이지 뭐예요. 예, 아니 예. 정상적으로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는 예. 예, 예. 저는 여당입니다. 예. 아니 이거 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네. 그냥 뭐 고민의 여지도 없이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낸 세월도 너무 오래됐고 이제 내려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다 그 기록이 없다고. 열받아 진짜. 그 또 못 걷게 생겼어요. 이거 기록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요. 작년 10월 16일 날 과세와 가징금 걷자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텼던 금융위원회. 그리고 또 2주 뒤에 세금은 거둘게요. 이렇게 태도를 바꿨죠. 세금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과징금 거두라 그랬더니 과징금은 못 걷습니다. 버텼던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법제처 해석으로 거둬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나타났어요. 은행에 기록이 자료가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은행이 기록이 없어서 싸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든가. 그런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제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고 과징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환기시켜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증빙 자료까지 제가 찾아야 되냐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찾아야 되고 증빙자료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있죠. 아니 자기들이 해야죠. 이 관련해서 어떻게든 추징이 가능한 추정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님 2008년도에 손에 뭐 쥐고 있는 거 계십니까?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있었고 그 관련 자료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손에 쥐고 있으면 놓고 가세요 그러면. 예? 아직 손에 쥐인 건 없으시고요? 제가 그 여당인데요, 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정부 관료들이 금융위원회가요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나 몰라요가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은행을 또 압수수색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좀 내라고 제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요 압수수색 할 것 없이 시중은행들에게 관련 자료를 내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아니 근데 뭐 보관 시한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 이게 지나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 93년 이전 계좌, 특히나 현명관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88년도에 개설된 내 계좌에 있는 2천억 원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이건희 씨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추정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증언을 모으든지 관련 그 당시에 은행 직원들의 이걸 모으든지 해서 확인하고 찾아낼 노력들은 안 하고요. 못 걷어요. 이 얘기부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은행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도 웃겨요. 이게 금융감독원의 발언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예. 금융감독원은 직원, 예. 은행한테 들었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얼마나 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책임있게 했으면. 싹 정리해보자면 예. 93년 법이 바뀌면서 그때까지 숨겨놨던 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숨겨놨던 돈이에요. 그 돈에 한 4조 정도 되는데 그 과징금이 그때 당시 법률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숨겨놨던 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절반 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때 안 냈어. 계속. 네. 계속 안 내다가 2008년에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돈을 거둬야 될 책임이 있는 혹은 뭐 지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돈을 안 거둬도 된다고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안 거둬도 된다고. 그 다음에 국세청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은 우리나라의 블랙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네네 하셔야죠. 네네네. 블랙홀 같은 한 해인데 2008년이. 이때 MB정부가 시작이 되고요. BBK 특검은 은폐 특검이 돼버렸고요. 삼성 특검은 면죄부 특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그 당시 이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 공장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의 차명 계좌를 삼성 이건희 회장 돈으로 넣어주는 역할만 해줬을 뿐이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세금과 제대로 된 과징금을 거두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10년 동안. 예. 예를 들어서 김영철 변호사가 완전 목을 걸고, 폭로했잖아요. 네. 네, 폭로했는데, 거꾸로 그 폭로한 돈을 다 쌈짓돈으로 챙겨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도둑놈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거 하나 읽으려고 좀 써놨는데. 도둑놈과 그 공범들이에요. 네. 하나 써놨는데 읽어도 돼요? 이거 읽고 아쉽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 공장장님이 막 네.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못하고 한 적이 많아서. 자, 읽을게요. 네. 이건희가 차명계좌에 4조 5천억을 숨겨놔도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재용이 이건희의 숨겨진 돈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과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못한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재용이 뇌물과 국민연금 통해서 삼성물산을 날로 먹어도 석방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건희의 자녀들이 회사 돈으로 집수리를 해도 3억밖에 안 된다고 조사도 안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2,400원의 버스비를 횡령했습니다. 회고됐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그렇다고 관료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일 저지르는 관료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책임 묻는 게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마지막 방식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하고 주고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유, 네.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속이 되게 상해서 그래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모두가 다 하는데 삼성이라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더 도와줘가지고. 네네. 네. 네네. 자,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의원님 폰은 그럼 네네로 하죠. 전에는 뭐 조지다로시더니. 네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미니가 하나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롯데그룹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유는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롯데그룹에게는 이제 면세점 특허 연장이라는 예.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다. 그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롯데 타워 있지 않습니까? 예. 제2롯데월드. 네, 제2롯데월드.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 개시 결정을 했죠. 네. 그 수사도 힘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 단계니까 예.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무슨 수사 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의혹이 많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던 사안 아닙니까? 제1롯데월드는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까?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예. 예. 제가 다스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의원님은 제1롯데월드 오랫동안 관심이 있으셨던데 MB 시절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많이 들어보셨고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구속이 그 수사에도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기대 전망인데 그럴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롯데 측에서는 해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뭐 악재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도 다 됐는데 반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제3자 뇌물죄 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안 됐고, 그죠? 예. 사실상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시호 영재 스포츠 부분도 다 무죄로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돈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는 단순 뇌물 수수의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공모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고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영재스포츠 센터와 같은 단체에 돈이 들어간 것은 제3자 뇌물 수수라고 봐서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삼성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으로서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되면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문제 그리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문제 이런 구체적 현안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2심이나 이거 최순실 1심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제3자 뇌물죄가 빠져나가는 건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안종범 수석의 진술에 달려있는 건데요. 이번 재판부는 뭐 일주일 만에 지난 정영식 서울고등재판부를 이제 세상에 우습게 만들어버렸죠. 액수는 늘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냐의 차이였는데 지난번 서울고등의 정영식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부정했죠. 이번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72억은 단순 뇌물 수수를 인정을 했어요.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안종범 수첩에 뻔히 적혀 있는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또 순환 출자 해소, 또 은산분리, 이 은산분리라는 것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 수첩에 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라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삼성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그 승계자고 다 연결된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정적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첩도 최순실 관련된 것들은 인정이 됐지만, 그리고 단순 뇌물이 인정이 됐지만, 그 아주 핵심적인 이재용의 3조 뇌물죄에 대한 부분은 인정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1심에서는 안종범 수첩 전체를 다 인정 안 해줬지만, 이재용 2심에서는. 이재용 2심에서요? 예, 이번에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결정적 부분은 또 인정을 안 해줬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이 최순실 1심을 통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면죄부 받을 부분은 다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있는 그 몇 가지의 키워드들에 대한 안종범 수석의 진술. 이 부분은 아까 롯데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안종범 수석이 진술을 했는데요. 이 삼성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일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는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 작업, 그리고 구체적 현안들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기 나름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 비난은.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이재용 봐주기고,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역시 이재용 부분은 다 3자 뇌물죄 다 털어주지 않겠는가, 그죠? 이 재판부입니다. 이 김세현 재판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할 똑같은 논리로 다 풀어주지 않겠는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세현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72억을, 내 단순 뇌물수수 인정을 했죠.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정영식 재판부는 36억의 코어 스포츠에 들어간 그 용역 대금만 인정을 했고, 대상 국외도피를 부정했는데, 72억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영식 재판부의 판결을 이 재판부가, 김세현 재판부가 이제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말 소유권 하나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추가로.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 있으면 된다라는 판례를 이 김세현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영식 재판부는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재판부 72억 뇌물로 다시 법정 구속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양형에 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윤 이번 재판부는 2번씩이나 판결문에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있는 판결을 한 겁니다라는 일종의 제스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신병도 다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되면 사업부 독립 침해나가 또 내일 또 내일이 아니겠네. 조선일보에 또 대문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적폐청산위원장을 내가 관두겠다라든지 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부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미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저한테 괴롭힘을 한번 당해주세요. 이 사안으로. 제가 안 나가잖아요.